그 강남 건물이라고 하면 보통 월세 1,000만 원, 2,000만 원, 상속 물건이나 증여 물건은 시세보다 한 20% 정도는 싸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급쟁이 건물주 조르바입니다. 저는 국내 IT 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15년 차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10년은 부동산 투자를 한 부동산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강남에 꼬마 빌딩을 지은 경험과 투자 노하우를 책으로 출간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5년 정도 후에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열심히 투자하는 직장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그 책을 보니까 2012년 부동산 저점에 이제 가까울 때, 네네. 13년 여름이 좀 저점이라고 봤어. 거의 이제 근접했을 때, 네. 5천만 원, 수원에 5천만 원 갭 투자로 내 집 마련을 하시고, 지금은 강남 다세대 상가주택의 건물주가 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상가주택 가격 얼마나 하나요? 사실 살짝 조심스럽습니다. 가격을 오픈하기엔. 그래도 네네. 웅달칠판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현재 그 보수적으로 좀 추정을 해봤을 때 한 75억 정도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75억이요. 네네. 물론 이게 다 이게 그 대출도 좀 껴있겠지만 금액적으로 상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작가님 아파트 투자로 자본금 5천만 원 갭 투자로 시작하셨는데 지금 75억의 건물주가 되셨다. 이게 좀 납득이 잘 안 돼서 네. 어떻게 아파트 투자로 좀 자본금을 늘려 오셨는지 네, 또 작가님의 과거 투자 사례를 좀 차근차근 네, 좀 설명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꼬마 빌딩까지 오기까지는 거의 10년의 여정이었고요. 제가 자산을 모으는 단계는 한 3단계 정도로 요약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아파트 소액 갭 투자로 말씀해 주신 갭 투자로 우선 자산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수원하고 동탄 쪽에 소액으로 갭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를 8채 정도 그 한 3, 4년 정도 동안 네. 꾸준히 매입을 해왔고요. 그래서 한 30대 중후반 정도는 네. 전체 자산이 한 25억 정도까지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에서 15년 거의 이제 저점 네네. 한창 갭 투자하기 좋았을 때 네네. 뭐 경기도 남부권 8채를 갭 투자를 하셨는데 네. 자산이 25억이면 네. 이때 이때 좀 순자산은 뭐 그 대출 뭐 전세금 빼고 네. 얼마 정도? 제가 그 전세금하고 제가 투자한 금액들을 빼보니까 네. 물론 이제 2015, 16년도에 다 매각을 하진 않았지만 네. 2016년부터 매각한 거를 이제 결론 그 요약을 해보면 한 제 투자금과 그 투자 수익 포함해서 한 10억 정도의 순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갭 투자로 막 5천만 원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갭도 적었고 또 뭐 모아두신 돈도 있을 네, 거고 맞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면서 네네네. 계속 여러 채를 네. 투자를 하신 거네요. 네네. 투자금 대부분은 제가 맞벌이 하고 있는데 이제 생활비는 와이프 걸로 생활을 하고 네. 그리고 투자금 이제 제 연봉의 한 70% 이상 거의 부동산 투자로 이렇게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물론 이제 제가 투자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시겠지만 2013, 14년 정도엔 전세가율이 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그 경기도의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이내 정도의 갭 투자를 가능했고요. 물론 이제 지금 상황은 좀 다르지만 그때는 이제 가능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쪽 지역을 선택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수원과 동탄에는 이제 삼성전자라는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전세나 이런 부분 매매 수요가 꽤 계속 지금도 높게 형성되고 있지만 당시에도 높아서 전세가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파트 가격도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여서 상승장 한 초중반 정도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채까지 막 늘리시고 15년까지 막 돈 막 버시는 대로 갭 투자를 하셨는데 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해서 뭐 건물주 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 들거든요. 뒤에 스토리는 어떻게 되나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는 이제 실거주할 집, 그러니까 상급지에 이제 실거주할 집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제 인생의 베이스캠프를 만들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제 상급지 투자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상승장 중반에 이제 진입할수록 그 가격 상승폭이 다른 구축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깔고 있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추가 대출이 나올 수 있는 추가 신용을 좀 창출할 수 있는 두 가지를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내 집 마련을 상급집에 마련해라. 이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이제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자산을 이제 퀀텀 점프하는 단계로 이제 진입하는데요. 저는 그걸 이제 꼬마 빌딩으로 봤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경제적 자유를 저는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를 이제 이루려면 전 두 가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시세 차익을 그만큼 낼 수 있거나 아니면 회사에 안 다녀도 월급으로 한 30년 정도의 월세가 나오는 그런 물건이 그 건물이 있어야지 이제 그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꼬마 빌딩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17년 말 정도 이제 그 꼬마 빌딩을 이제 보러 다녔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이제 이제 강남구 개포동 쪽을 이렇게 임장을 다니면서 이제 가격도 보고 입지도 보고 공부를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3개월 동안 다니면서 이제 저한테 마음에 드는 꼬마 빌딩은 바로 안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한 3개월 정도 하다가 좀 자포자기하는 상황에서 정말 뜻밖의 그 제가 임장 다녔던 곳에 상속 물건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꼬마 빌딩을 투자하는 팁 중에 하나인데 상속 물건이나 증여 물건은 시세보다 한 20% 정도는 싸게 됩니다. 왜냐하면 강남의 꼬마 빌딩은 이제 상속 물건이 경우 보통 이제 상속 물건이 그 건물이 한두 채가 아닙니다. 보통 두세 채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상속하다 보면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건물 두세 개 중에 하나는 그 매각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세금을 그래서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속자들이 물건을 아무래도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을 잡는 것도 한 가지 팁이 되겠습니다. 작가님 그러시면 지금 2017년까지 이게 뭐 부동산 상승기 초중반에 돈을 이렇게 여러 공격적으로 투자하셔서 이제 자산을 만드셨는데 책에서는 뭐 사실 꼬마 빌딩 생각 안 하시고 강남구 일원동의 재건축 아파트 뭐 투자하러 갔다가 갑자기 꼬마 빌딩 투자하게 됐던 이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예. 이거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 예. 아파트로 잘 보시다 갑자기 예. 이쪽으로 가지? 제가 원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꼬마 빌딩은 보지는 않았고요. 그 상급지로 이동하는 차원에서 강남 아파트하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하고 신축 아파트를 좀 동시에 좀 보러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쯤이 이제 2017년 이제 초중반이었는데 그때쯤에는 이미 아시겠지만 강남 아파트,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돈으로 투자하기가 좀 버거울 뿐더러 많이 올랐다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거의 좀 포기하던 찰나였어요. 근데 이제 강남 아파트 이제 제가 임장 갔던 아파트 근처에 그 꼬마 빌딩인데 빌라촌에서 이제 부동산 사장님과 이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있던 건물이 한 80평에서 100평 정도 되는데 네. 됐었는데 그래서 이건 얼마나 할까 그냥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80평 그 인근의 강남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돼서 그래서 한 80평 100평이면 한 50억 60억 되겠다라고 이제 어림잡아 계산했는데 근데 실제로 제가 물어봤을 때 해당 지역의 건물이 한 30억 정도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가 딱 느낌이 드는 이 지역의 그러니까 여기 꼬마 빌딩 가격이 생각보다 이제 시세가 싸구나라는 생각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 10억에서 15억 정도는 싸 보인 겁니다. 물론 이제 더 디테일한 분석을 해야겠지만 어림잡아서 그 정도가 좀 딱 느껴졌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강남 꼬마 빌딩을 조금씩 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강남 아파트 사기에는 이미 올라 있는 거를 산다는 건 좀 리스크가 컸고 대신에 한 10억 정도 안전마진 있는 꼬마 빌딩을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처음에 접근을 시작했어요. 작가님 그러시면 2017년에 모든 아파트를 팔고 꼬마 빌딩 이제 건물주를 결정하신 게 아파트 가격에 비해서 강남 꼬마 빌딩이 너무 좀 별로 안 비싼 것 같다 이런 생각이셨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강남에서도 사실 뭐 강남 지역 되게 넓지 않습니까? 왜 개포 4동, 포이동에 꼬마 빌딩을 구매해서 또 신축을 하시기로 하셨는지 꼬마 빌딩에 좋은 뭐 입지 선정 노하우가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가장 첫 번째는 가격이었습니다. 일단 꼬마 빌딩이 아무리 좋아도 압구정동, 청담동 아무리 비싸고 좋다고 하더라도 제가 제 자본을 살 수 없다고 하면 그림은 떡이고요. 그래서 이제 강남에서 이제 가장 집가 상승이 이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제 강남을 타겟팅하고 이제 그 중에 제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이제 선택한 거는 이제 양재동, 개포사동, 일원동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개포사동 선택했던 이유는 이제 아시겠지만 개포동에 지금 재건축이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이 들어서면 물론 아파트 가격도 오르지만 인근의 이제 꼬마 빌딩이나 집가도 따라서 상승할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생각에는 그 당시에는 재건축이 아직 활발하게 다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 분명히 아직은 저평가된 시점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포사동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주변에 뭐 재건축이 있으면은 건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꼬마 빌딩 투자하기 좋은 입지라고 그거 말고도 좀 다른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집가 상승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개발 호재가 있는 부분. 그래서 이제 개발 호재라고 하면 이제 첫 번째는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신축 아파트 근처. 두 번째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재개발이나 또는 혹은 지하철 역사가 예정된 지역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포사동 같은 경우는 위례 가천선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었고 물론 확정은 안 되었지만 네. 그 부분이 있고 또한 이제 개포사동 아무래도 좀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빌라촌이기 때문에 재개발도 좀 이렇게 추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그 개발 호재를 본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집가 상승이나 그런 부분들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제가 또 본 거는 일단 개포사동이 네. 엄청 살기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가봤는데 네. 그 개포사동 옆에 양재천이 먼저 이제 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퇴근하고 아니면 뭐 아침에 조깅할 수도 있고 또 공기가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그 대모산이나 이제 구룡산이 바로 인접해 있어서 그 강남이지만 사실은 한번 가보시면 뭐 시골 진짜 저 고향인 시골에 와 있는 느낌 정도로 이렇게 공기가 되게 좋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신축을 염두했기 때문에 네. 신축이 이제 주택을 이제 신축할 걸 염두했기 때문에 주택을 지어도 수요가 많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살기 편하고 그 주거 수요가 많을 거기 때문에 네. 나중에 공실이나 이런 부분이 없을 거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포사동이 건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지금 지하철역이 없지만 미래과천선에 어떤 추진이 되면 지하철역이 생길 수가 있고 네. 사실 또 주변에 이제 뭐 3호선이라든가 뭐 이제 기존의 지하철역이 그렇게 먼 것도 아니고 사실.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빌라 지역이다 보니까 아파트와는 달리 그죠? 아파트 같은 경우 너무 한적한 데 있으면 조금 뭐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네. 개포사동처럼 이렇게 적당히 도심과 좀 자연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쪽에 다세대 빌라, 다세대 주택으로는 입지를 좋다고 보신 건데, 네. 그러면 금액적으로 꼬마 빌딩 요걸 매수를 위해서 좀 자본은 얼마 정도가 좀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은행 대출 이런 거 되게 복잡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 과정도 좀 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꼬마 빌딩을 매수할 때 신축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금리에 따라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금리가 이제 저금리일 경우는 네. 전체 사업비, 그러니까 토지 매입과 건축비 등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에서 한 30% 최소 30%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장에서는 이자 비용이 높기 때문에 최소한 50%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꼬마 빌딩이라는 거를 신축으로 내가 하겠다고 하면 토지비라는 거는 그 땅값과 그 건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기 있는 뭐 어떤 뭐 빌라, 뭐 다세대 건물을 내가 산다고 했을 때 네. 그 땅값과 건물값을 합친 거를 그냥 토지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감정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꼬마 빌딩은 땅값과 건물값을 합쳐서 이제 감정을 하는데요. 네. 근데 신축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을 거의 멸실 이제 허물기 때문에 거의 땅값이 거의 감정가 수준으로 나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강남 어디 가서 20억짜리 뭐 빌딩을 산다고 했을 때, 네네. 제 입장에서는 20억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지금 같은 금리 상황에서는 뭐 총 사업비의 50% 정도는 대출로 하고 나머지는 내 현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총 사업비가 그럼 그 20억만 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건물 가격 20억 예. 외에 뭐 이걸 허물고 다시 짓는 비용도 네. 포함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총 사업비에는 이제 그 건물 가격하고 가장 큰 게 이제 건물 가격입니다. 그 금액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건축비입니다. 네. 건축비가 지금 현재 좀 그 자재 인상과 뭐 이런 네. 부분 때문에 많이 상승을 해서 건축비가 보통 한 60평에서 80평짜리 대지를 지은다고 하면 네. 한 10억에서 15억 정도는 최소한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두 번째 비용이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취득세와 등록세 네. 그리고 이제 금융 이자 비용 뭐 포함해서 그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작가님 꼬마 빌딩 매수부터 설계, 대출, 시공, 준공, 임대 세팅까지 작가님께서 준비하신 과정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매수 제가 이제 주요하게 이제 경험했던 부분들을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매수할 때가 가장 이제 힘들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한테 맞는 물건을 찾는 게 가장 어려웠고,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먼저 그 매수하기 전에 본인의 그 자본금을 확실하게 계산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체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매수하고 싶은 지역을 선정을 하고 네. 최소한 그 지역의 지역 전문가 정도는 돼야 됩니다. 한 3개월 정도는 진짜 그 임장을 하고 가격과 입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머릿속에 다 꿰차게 되면 네.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부동산이나 이쪽에서 이제 연락이 오게 되면 대략적인 가격 시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건물을 샀다고 하면 이제 두 번째로 좀 조심할 점이, 이제 건물을 지으려면 신축하려면 이제 건물에 원래 살고 계셨던 분들이 다 이주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명도라고 하는데, 네. 근데 보통 이제 명도를 건물 매입할 때 그 명도를 매도자가 이제 하는 걸로 이렇게 건물을 계약하는 게 좋습니다. 작가님 그러면은 명도라는 게 그러니까 기존에 뭐 이렇게 사무실로 쓰시거나 뭐 주택으로 사시던 분들을 이제 신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이제 비워주십시오 하는 행위인데, 네. 이게 뭐 법적으로 새로 구매를 하고 재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 그분들이 나가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그분들이 법적으로 나가야 될 뭐 그런 의무는 없는 건가요? 건물을 그러니까 신축하고 그러니까 건물 멸실할 때는 네. 그 임대차 보호법상 그 임대차 계약이 재연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현제 네. 기준에서 그 6개월 1년 남으셨다면 네. 그 6개월 1년 뒤에는 이제 이사 가야 되는 게 의무고요. 연장은 안 되지만 예. 뭐 내가 남은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명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그 전에 먼저 그러니까 그 이사하게끔 이제 협의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사 비용과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나 계약 기간이 뭐 1년 남았는데 네. 뭐 빨리 지금 비워달라고 하면 그럼 뭐 나 뭐 이사비나 좀 뭔가 줘야. 맞습니다. 예. 그런 과정이군요. 네네. 그래서 제가 명도할 때 이제 했던 전략은, 우선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세입자분이 10명이라고 하면 네. 10명을 동시에 연락하지 말고 가장 그 임대차 계약이 짧은 분부터 이제 연락을 해서 협의를 해서 명도를 확정을 지어 놓고요. 그다음에 그 임대차 계약이 많이 남고, 또 특히 이제 그 장사를 하신 뭐 식당이나 장사를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 제일 마지막에 협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네. 협의가 좀 어렵고요. 또 그리고 많은 그 때에 따른 많은 이사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도를 순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임대차 보호법상에 이제 소송으로 가더라도 결국은 이제 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좀 이렇게 인지를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 뒤에는 어차피 나가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 이제 소정 이사비를 드리고 이제 좋게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작가님 그럼 그렇게 명도까지 뭐 매도자가 하시든 뭐 작가님이 직접 하셨는데, 그럼 뭐 나머지 뭐 잔금 치르고 뭐 여러 가지 또 뒤에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실제로 이제 건물 이렇게 매입은 그 PF 대출 방식을 진행을 했고요. 네. PF 대출이라고 하면 이제 토지 매입에 대한 잔금 대출과 그리고 이제 건축비에 대한 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을 당시에는 그 PF 대출이 금리가 어느 정도 낮았고 좀 가능한 시점이었고, 그래서 이제 토지의 거의 한 70~80% 정도의 대출을 담보 대출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건축비 한 40~50% 정도를 대출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작가님 그러면은 지금 뭐 to지비의 70~80%. 네. 그렇죠? 이게 저희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초보다 보니까. 네네네. 작가님 그러면은 뭐 갭 투자 아파트들 막 팔아서 현금이 그럼 얼마 정도 그때 있으셨던 거예요? 당시에 이제 그 한 13억에서 15억 정도 이제 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러면은 13에서 15억 정도가 있는데, 네. 여기서 매입하신 그 꼬마 빌딩은 얼마에 좀 그 꼬마 빌딩은 당시에 한 32억 정도 됐습니다. 32억이요. 네네. 요게 아까 말씀하신 그 상속
네, 맞습니다. 상속 뭐 32억의 매매가 32억이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가 감정을 해보니까 네. 31억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은행 대출은 감정가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1억에 대해서 네. 한 7, 80% 정도의 그 토지 담보 대출을 받았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걸로 그 80%는 이제 은행 대출로 하고 나머지 네. 20%는 제 자본금에서 6억 정도 이제 같이 네. 합쳐서 이제 그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건축비는 한 10억 정도 이제 그 소요가 됐는데 네. 그 중에 한 5억 정도는 또 은행 대출을 건축비 PF 대출을 통해서 할당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 자본금 남은 걸로 한 5억 정도 네. 같이 합쳐서 이제 건축비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32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네. 31억으로 이제 감정 평가가 됐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 80%까지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건물 혹은 뭐 주택담보대출, 건물담보대출인 건가요? 이게 은행 1금융권에서 하는? 대부분 PF 대출은 대부분 네. 이금융권에서 진행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금융이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PF 대출이라는 게 정확히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대출인데요. 그러니까 신축 사업을 할 때 네. 그 현재 가치를 보지 않고 신축 이후에 그 건물의 가치를 보고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사업자 대출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건물을 살 때 받는 대출 그리고 건축을 할 때 하는 대출 모두 PF 대출이라는 형태로 네, 맞습니다. 이금융권에서 받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사실 건축비 대출이라는 건 사실 이제 멸실을 하고 나서 여기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건데 뭐 담보가 없는데 대출을 해주는 거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축이 됐을 때 가치를 보고 대출을 해주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대출을 할 때 은행과 네. 이제 협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건축 계획서와 그리고 네. 이제 그 신축 후에 그 어느 정도의 이제 그 가치가 있는지를 이게 은행은 좀 판단을 해요. 그걸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베이스로 이제 그 대출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뭐 대출이 보면은 네. 뭐 지금 뭐 순수하게 작가님 32억짜리 건물 뭐 건축비 10억 하면 거의 42억. 여기 중에 이제 작가님 순수 내돈이 한 13억에서 15억 네네.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한 70%는 대출을 하신 건데 뭐 네. 한 20한 6억 뭐 30억 가까이. 네. 대출 이자 뭐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당시에는 이제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네. 그 어느 정도 이렇게 높은 그 이자는 아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현재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물론 이제 중간에 한번 금리가 떨어졌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2018년도에 이제 신축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 한 2019년, 2020년 뭐 그 코로나 상황에서 금리도 떨어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 조금 금리 떨어진 효과도 있었고 대신에 지금은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올라서 이제 그 대부분 이제 그 월세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그 이자를 이제 감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자를 제외하고는 지금 건물에서는 한 2, 300 정도 그 월세 수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강남 건물이라고 하면 보통 월세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막 나오는데 네. 제가 그렇지 못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그 월급쟁이 직장인이니까 레버리지를 통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레버리지가 많기 때문에 그 이자 비용이 좀 크기 때문에 좀 이렇게 수익성은 좀 떨어지지만 하지만 이제 강남이라는 이제 특성상 그 시세 차익은 좀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건물 투자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 뭐 한 45억이 들어갔다고 했을 때 대출 포함해서 네. 지금은 뭐 75억 정도의 평가를 네.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뭐 어쨌든 뭐 판매를 하신다면 더 이제 많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게 된 거죠. 네네. 그래서 현재 제 목표는 한 5년 정도 후에 한 뭐 8, 90억 정도의 네. 이제 매각을 하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매각한 금액으로 이제 어느 정도 제가 그 꿈꿔왔던 것들을 좀 진행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작가님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대출 받는다고 하고 그러면은 뭐 실제로 이제 뭐 건물 그냥 아무나 짓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뭐 설계는 뭐 어떻게 할 거고 시공사는 어떻게 할 거고 요 네. 과정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설계사는 시공하기 전에 그러니까 건물의 사업성을 먼저 판단할 때 그러니까 네. 설계사를 먼저 컨택을 하게 돼 있고요. 왜냐하면 해당 입지 땅으로 건물을 몇 층까지 지을 수 있고 또 몇 개의 호실을 넣을 수 있는지 그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신축 전부터 이제 설계사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 설계사는 아무래도 저는 설계사와 그 시공사 둘 다 선택할 때 기준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면 제가 개포사동에 건물을 짓기 때문에 개포사동에서 건물을 잘 지었던 그 실적이 있는 돌아다니면서 건물을 좀 보고 제가 생각한 디자인하고 좀 맞거나 네. 그때 했던 건물을 이제 뭐 건축 물리장을 떼 보면 건축 설계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건축 설계사 컨택해서 이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뭐 그 설계사님한테 아니 근데 뭐 설계 저희는 잘 모르니까 네. 그럼 설계는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제 컨셉을 먼저 이야기를 좀 하는 거고요. 자, 저는 처음부터 컨셉을 상가주택으로 좀 잡았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위치가 어느 정도 도로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1층의 상가의 컨셉을 먼저 이야기했어요. 1층의 상가 그리고 2층에는 주택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컨셉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렸고 조금 디자인적인 컨셉을 좀 말씀드리자면 약간 좀 그래도 도시적인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색상이나 좀 유리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약간 컨셉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건축사님께서 이제 피드백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그 디스커션하면서 이제 만들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설계사님이 뭐 이렇게 생긴 뭐 설계 도면을 그려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그럼 그다음 어떻게 해야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시공사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네. 시공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개포동에서 실제로 건물을 지었던 그리고 이제 잘 짓는다는 기준은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겁니다. 그 건물을 짓고 나서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책임 준공하는 거고 두 번째는 짓고 나서 문제가 없는 거. 그러니까 하자나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계속 그 비용과 이런 그 스트레스가 많이 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부동산 중개사 통해서 많이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임대를 계속 재계약하면 그 부동산 중개사께서 그 해당 건물의 이렇게 세입자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그 기구를 좀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잘 지은 그 건설사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을 짓는 그 시공사는 동네에 이제 업자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종합건설이라고 하는 좀 중견 건설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선택을 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 동네 업자 같은 경우는 건축업자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그 차이로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 업자는 약간 중소기업, 소기업이기 때문에 가격은 싼 대신에 그 애프터 서비스나 또 약간 그 시공의 퀄리티가 조금 떨어집니다. 아무래도요. 근데 이제 중견 건설사는 이제 그 대기업이라고 보시면 그 여러 가지 그 인력적인 인건비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높지만 대신에 시공 실적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게 그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용이냐 아니면 리스크가 없느냐를 선택했을 때 저는 후자 리스크가 없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건축비적으로 측면 봤을 때 한 1억 정도 뭐 더 소요는 됐지만 근데 이제 이게 건축 사업이라는 게 한 수십억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그쵸. 그 중에 한 1억 정도를 더 투자해서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거에 더 포커싱을 했던 것 같습니다.